자, 그러면 이 NPL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처음 들었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국가부도의 날, 97년 IMF 사태죠.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BIS 비율이 1%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죠. IMF는 우리나라에 550달러를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은행의 구조조정을 조기 단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BIS 비율을 IMF의 요구 국제은행 비율인 8%로 맞춰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조치. 한 번씩 예전에 이 영화나 아니면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잘 기억은 안 나시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저 영화를 보시면 아, IMF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긴박하게 돌아갔구나 이것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또 영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우리나라는 부실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와 B 간에 채권 채무 거래가 이루어지면 돈을 빌려준 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돈을 차입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개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나 공매를 넣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담보물이나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면서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것을 처음 제정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법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것은 A와 B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는 채무를 안게 되는데 이 B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내지는 담보의 여력이 없을 때 A는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법은 이 사이에 C를 만들어서 그러면 네가 받을 권리를 먼저 얘한테 매각하고 너는 얘한테 돈을 지급해라. 그 다음에 C는 다시 기간이 도래했을 때 채무자에게 상환을 받는 이 그림이 자산유동화법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A는 이 돈을 빌려준 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채권을 C한테 팔았어요. 근데 C는 당연히 A가 원래 받을 채권보다는 싸게 매입하겠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라고 가정하면 뭐 한 20% 정도 할인돼야지만 C도 6개월 동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억에 사서 A는 이미 8억을 먼저 받아서 다른 유동화해서 사업적으로 쓰고 C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B에게 다시 채무를 받아내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때 이 NPL 풀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성업공사, 지금 캔코의 전신입니다. 성업공사가 1962년도에 설립이 됐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 부실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규모까지는 되지 않았고 그때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 성업공사를 통해서 NPL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업공사가 그때 당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NPL 채권을 받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IMF에 다시 SOS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IMF는 우리나라에게 해외 투자은행, 그 다음에 해외 헤지펀드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여기 이 헤지펀드들을 이름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론스타 들어보셨습니까? 네. 외환은행 매각에 동참했던 론스타. 이 수많은 해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이 이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들을 거의 반값에 쓸어 담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NPL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에서 IMF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이 담보물의 가치는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들은 한국에 가감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IMF를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해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 넘기는 것은 국부 유출이다. 이런 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IMF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각 토종금융사들에게 자산관리회사 설립할 것을 상당히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앙코, 대신, 하나 FNI 이런 회사들이 토종 한국 자산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2008년도가 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번 더 있었죠. 그때는 외국계 회사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국내 토종 금융그룹의 자산회사들이 충분히 NPL을 다 소화를 해냈었고요. 요즘은 심지어는 우리나라 자산관리회사가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해외 NPL을 쓸어 담는 이런 역효과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산업이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부 유출을 막고자 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지만 이 자산관리회사가 NPL을 쓸어 담으면서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